진통 끝에 이기 내각이 출발했습니다만 갈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박영선, 김현철 장관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주영훈 경호처장이 청와대 직원에게 자신의 집안일을 시켰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청와대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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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까? 자, 박영선, 김현철 장관 임명을 두고 보수야당 반발이 거센데요.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국이 급냉될 수밖에 없죠. 처리해야 될 이제 민생 현안들이 많은데 4월 국회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모습을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상당히 비판적일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고 처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반발을 하는데 예. 또 야당으로서는 이 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도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하느냐 상당히 또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볼 때는 그래도 민생 자유한국당의 이 반발도 이해는 하지만 민생은 또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당분간은 급냉이 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는 국민 여론은 또 여론의 이 향방 자체는 이 장관들이 과연 업무 능력을 보여주느냐.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히 통일부에서 그만큼 장관의 자질이 제대로 나타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긴급 의총까지 열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보이콧 가능성은 일축을 했거든요. 이거는 1, 2월 임시국회 때 아무래도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장내 투쟁을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다 열어놨죠. 그런데 이 상황에 있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예고를 했잖아요. 강경투쟁 결사 반대한다. 투쟁을 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청와대나 여권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개념치 않고 그냥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리고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대규모 의총을 하면서 규탄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야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단 아까 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어떻게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국민 여론에 굉장히 직결돼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이건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속될 때고 이제는 좀 다른 문제를 다뤄야 할 때다라고 하면은 일단 명분을 찾아가지고 양쪽에서 합의를 보겠죠. 그러나 어찌 됐든 이런 상황이 3월 국회가 공전이 되면서 빈손 국회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재보선에서 여당이 한석통 못 이기는 그런 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4월 국회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불만이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 저항의 동력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에게도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여당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 여당이 지난해 지방선거와 같은 그런 경쟁력을 좀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지율도 내려갔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 가르쳐서 지금까지 이런 인사청문회는 없었다. 인싸인가 아싸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청문회 자체에 대한 비판은 들끓었어요.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정적으로 작동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평가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또 심지어는 지난주 있었던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5개의 보궐선거 지역 중에서 단 한 명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더해진 것이 김의겸 전 대변인의 이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임기 이제 2년 차, 만 2년 시점을 넘으시는 시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든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정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정치적 부담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국 수석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에도 바로 검경의 개혁입니다. 공수처 관련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조국 수석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인사청문회에 대해 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검증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알겠습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한다라는 게 야당 주장이거든요. 그 주장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였어요. 예. 사실 그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에서 야당을 고려치 않은 증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명령은 이제 싸우지 말고 협치해라, 예.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민심의 기반이 결국 인사청문회, 대표적인 게 민심이 안 좋은 게 인사청문회와 김의겸 이 예. 두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보선에서의 불만으로 표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읽지 못하고 야당을 또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되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기조를 바꾸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양해를 구하거나 성의를 표하는 건 필요했단 말이죠. 예를 들자고 하면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삼성 국회의원 출신들이에요. 예. 이런 분들을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한테 보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했으면은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을 하기는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들이 지금의 야당의 극렬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또 뭐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막이 번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다, 또는 탈원정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계속 몰아나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여당에서 4월 국회에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를 야당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큰 의구심이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무시라기보다는 스타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뭐 20년 전 가까이 이렇게 대통령 지지를 분석해 보면, 대통령이 어떤 소통 태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야당도 반응하고 국민도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인사청문회가 파장이 되게끔 하는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요. 보면 대체적으로 호통형입니다. 근데 예. 야단을 치고 좀 더 차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을 또 필요한 자료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이 잘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내려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왜 이러는 거야? 당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또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청와대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지만 보이게 되면서 이 인사만큼은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인사 캐슬이 만들어집니다. 예. 근데 이것 자체를 좀 극복하는 방법은 인사청문회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청문회 이제는. 자체가. 예, 이제는 호통형이나 또 여당에서는 또 이 보호하기에 또 급급합니다. 배려형, 그렇죠. 호통형과 배려형이 되다 보니까 서로 충돌만 하게 되고 국민들은 잔뜩 실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국회를 연결했을 때 임시정부 리허설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예, 예. 임시정부의 이름과 그리고 이 임시정부의 우리가 의 자체가 좌우가 연합을 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협의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싸우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 기준을 두 가지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7대 기준이지만 7대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 두 번째는 청와대 검증 자료를 좀 국회와 공유하십시오. 청와대 검증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까지는 최대한 검증을 했습니다, 라고 국회에 공유를 하면 적어도 국회가 저 정도로 실망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바라볼 때는 무시당했다는 기분을 또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좀 기준을 재정립하고 정말 검증 자료를 좀 공유해달라. 예. 이것만 돼도 상당히 개선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조국 수석 경질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하거나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과,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예. 했어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사과도 없었고 경질도 없었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 기조로 그냥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거든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사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권한이 인사권입니다. 예. 그 인사권을 보좌하는 인사 민정수석들이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인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인사권이 무너지면 국가 정부 시스템이 다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호처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각 부처가 정말 많은 제대로 일은 못하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결국 뉴스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의 기강 회의의 결과란 말이죠. 예. 그럼 그 국가 기강의 원인은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그 인사권을 어떻게 보면은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읍참마속을 하듯이 그야말로 인사의 보조하는 참모들한테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내면은 네. 국가기강을 세우는 굉장히 좋은 계기거든요. 그런데 마음 약한 우리 대통령께서 계속 이렇게 마속을 안고 있으면은 기강도 무너지고 나라도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그런 결단을 좀 해야지 국가를 제대로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예. 결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과나 경질이 없다는 걸 이런 각도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임기가 만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동력이 힘이 실려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과나 경질을 하게 되면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과나 경질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것은 현 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비판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국정 방향을 가령 대북 문제 예. 또 중소벤처기업 또는 소득주도 성장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고수하기 위해서는 사과를 하거나 이 경질을 하기가 힘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그럼 그것이 옳은 것이냐. 옳고 그러면 문제는 아닌데 계속해서 이것이 지나치게 비판을 받다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도 부담이 되고 피로감이 커지거든요. 예. 그다음 지금 사실은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인사나 국정 운영 정책에 대해서 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정책적 소통을 잘해서 더 설득력이 있고 국민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이렇게 해도 국민들의 힘이 실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왜 자꾸 좌충우돌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냐면 아직까지 뭔가 정책적 소통에 대해서 힘이 잘 안 실린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만족스럽게 성과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대통령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는 것이죠. 네. 2기 내각 출범과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가 야당이 그야말로 아주 굳어 있습니다. 얼어 있는 이 상황에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 부담이 좀 생길 텐데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장이 여직원에게 가사일을 시켰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정리를 일단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직원이 사실은 시설 관리를 하는 부서에 있었고 예. 연무관을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공간의 이 부분을 일을 시키면서 연무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연무관은 경비대들이 체력 단련하는 곳입니다. 예. 거기에는 뭐 수영장도 있고 그 위에 도장도 있고 또 체력 단련장도 경호실 있고. 직원들이 함께 쓰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경호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고 그렇죠.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고 여기에는 또 청결을 유지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직원을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사적인 용도로 공간에 불러가지고 가사일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시킨 시점이 박찬주 장군이 공관병 갑질을 했던 2달 뒤였단 말이에요. 박찬주 전 대장. 예. 그래서 박찬주 대장이 공관에서 공관병들을 해서 가사일을 시켰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여론이 들끓자 당시 총리도 공관병을 다 없애라. 예. 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에 2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갑질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청와대가 마지막 남은 특권을 계속 지키고 있었느냐, 그런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비화돼요. 왜 그러냐면은 군대만큼 특권 의식이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대장이라고 하면 꽃 중에 꽃인데 별 중에 별인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없앤 이 특권을 그야말로 마지막
그 권력이라고 하는 이 청와대에서 누리는 게 뭐 여론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누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아직은 거고.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고 물론입니다. 의혹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는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여론이 그러니까 일단 조사를 하겠다고 나온 거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그냥 넘길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지켜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인사적으로 확실히 조치를 하고 예.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적인 교정은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등잔보다는 등잔 밑을 잘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등잔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등잔 밑을 봤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것이 이제 밝혀져야 되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김의겸 전 대변인도 그렇고 아직 임기 만 2년이 안 된 걸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가야 될 시간이 더 많은 대통령으로서 예. 자꾸 주변 사람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든 저떻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의겸 전 대변인 이어서 지금 또 경호실장이거든요. 또 경호실장이 왜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아주 대통령과는 또 막역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장면에서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서 있는 그런 장면들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이런 것 자체가 대통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여의도 정치권에서 예.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 완전한 사실관계가 다 확인되기 전에 이 의혹을 강조하다 보면 의혹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게 온갖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제1야당이 또는 언론에서 이 문제를 포착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정교하게 따져보는 것도 저는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꾸 의혹 이러다 보면은 계속 이게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 주영훈 경호실장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첫 번째 정확히 밝혀져야 됩니다. 팩트부터. 예. 또 하나는 용어의 사용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청와대 내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가사 도우미라고 하는 순간 가사 도우미는 개인적인 일인데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청와대 간사가 얼마 전에도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발 우리 이 공무원들이 공적인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첨부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식론적 측면에서 보면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나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모습이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실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도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예. 있거든요. 인간적인 관계도. 그런데 너무 장면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면 이렇게 특정 국가의 대통령이나 총리의 경호실장이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마 익숙한 시청자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노출되는 걸 적어도 대변인은 그렇다 치고 저는 경호실장이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의 신변과 관계가 좀 덜 노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영훈 경호처장 얘기도 좀 해주시죠.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은 그렇죠. 박천주 대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 무혐의가 났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언론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매일 그렇고 탐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건으로 감옥까지 보냈어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대장이 그랬죠. 대한민국 대장이 그런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군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그 군인들이 나라를 지킬 그런 동기부여가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고 이게 재밌는 더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그런 분위기가 똑같이 지금 경호처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거는 그냥 내부에서 해결하면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해놓은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워 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계속 내로남불 정부라고 얘기를 듣는 게 그렇게 막 얘기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받고 있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은 지나치게 이렇게 부각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업자들일 수가 있다. 기대감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 수준을 높여놨고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과거에서 많이 했는데 끊임없이 인사 검증을 얘기하면서
뭐 몇 대 원칙을 강조하고 이런데 지킬 수 없는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땜질해가지고 또 했는데 그것도 못 지켜요.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야 관계가 계속 파국으로 가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국가 운영에 있어서 뭔가 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의 관계들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돼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이 인식되고 이번 재보선에서 이런 민심이 냈을 때 이런 것들을 기조를 좀 바꿔야지 앞으로 이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논란은 결과적으로는 그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청와대가 여당입니다. 예. 거기에서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부에서 이번 그 3월 국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재보선에서 여당의 심판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바꾸지 않으면은 이것을 야당 입장에서 성공한 전략인데 선거를 이기기 위한 성공한 전략인데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바꾸기 위해선 내부 구성원들을 설득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이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마땅한 명분이 없는 거죠. 여당에서 최소한의 명분을 줘야지 이 사람들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구성원과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는데 네. 그 첫 꼬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안을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저도 우리 김 소장님의 말씀을 상당히 공감하면서도 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런 뭐 무혐의로 났다고는 하는데 그런 논란들이 전군에 영향을 줬을까? 물론 영향을 안 주지는 않았을 텐데 조금 네. 저는 그걸 전군의 또 우리가 군력과는 조금 별개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의혹 제기 중에서 시점이 비슷하게 겹친다. 그러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허드렛 일을 시키고 갑질을 했기 때문에 와 이런 사람도 갑질시키니까 경호처장이 나는 갑질을 더 시켜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연결하는 건 좀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상당한 문제죠. 예. 이 부분은. 그런데 여기 저는 핵심이 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경우에는 공관병이기 때문에 계급에 의해 이 사적인 일을 하게 되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군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공적인 인식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관병이 해야 일을 했다면 공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개인 심부름을 했다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은 주영훈 경호처장이 개인 심부름을 시킨 것이냐? 라는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랬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또 하나는 그래서 공관병은 이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유형이든 무형이든 줄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과연 경호처장이 일일이 청소하는 걸 지시했을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른바 가사도우미라고 하는 내부 직원이라면 이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청와대 총무처가 됐든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밝혀져서 그러니까 이른바 기성정결 예, 어떤 예. 의혹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져 묻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지 네.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은 공관병도 위력에 의해서 지휘 체제에 있지만 공관병은 제대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여성 A 씨라고 하네요. 여성 A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기 직업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위력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관병보다 훨씬 더 중하게 걸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공관병보다 이게 A 씨 같은 경우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한계가 말이 다른 것 같고요. 이게 같은 시기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때는 국가적으로 이런 위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경각심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고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공관병까지 없앤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이걸 조심했어야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지탄을 받는가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건 뭐 나중에 밝혀야겠지만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박찬주 대장보다도 더 심각하게 좀 조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A 씨가 보도가 처음 나온 뒤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뭐 청소 외에 다른 업무는 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위력 얘기도 하셨고 좀 어떻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는 이게 사실대로 밝혀진다면 그런 위력이 있다면 또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리고 규정과 다른 그런 내부에서의 업무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한다고 하니까 저는 드러난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드러날 때까지는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보자는 것이죠.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시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의 원내기섭단체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끝장 토론한다고 합니다. 아마 오후에 지금 시작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평화당 내부에서는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역학관계를 좀 저희가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끝장 토론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당이 끝나는 건지 사실은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지금은 당의 원심력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지도력이 약해지면서 재보선 패배에 의해서 지도력이 약해지면서 사실은 최고위원회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끝장 토론이라고 하면은 사실 구심력을 갖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지금 끝장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가 어떻게 보면 파고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른미래당이요? 예. 바른미래 예. 아니 그거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 바른미래당에서 쪼개져 나온다. 지금 그 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대안이 있어요. 바른미래당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끝장 토론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 교섭단체 문제잖아요. 예. 교섭단체를 오늘 끝장 토론은 민주평화당. 그러니까요. 예. 민주평화당에서 교섭단체를 정의당과 할 건가 말 건가. 예,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평화당에서 주저를 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 호남에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의 약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함께하기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 총선 전략에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첫째.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대안이 생긴 거예요. 정의당이 아니더라도 대안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 분들이라는. 그렇죠. 국민의당의 호남 분들. 호남 분들. 예. 그래서 꼭 그 교섭단체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지고 대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지역구 중심의 선거구제가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에서 예. 지역 기반이 없는 그 당이 얼마나 생존하기 힘든가라고 하는 게 바른미래당의 예고, 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을 확실하게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화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선거 그 지지는 높지만 예. 지지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지만 지역에서 표가 없는 경우고 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지도는 얕지만 확실한 자기 표밭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상대 주적도 다르고 피하도 구별이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평화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끝장 토론을 해도 과거의 그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로 가기에는 약간 허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정계 개편하고 완전히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정계 개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바른미래당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한 예전 국민의당 계열과 새누리당 탈당파의 바른당 계열, 이 둘이 어떻게 지금 같이 갈 거냐, 아니면 확실히 찢어질 거냐.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뭔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구도가 어찌됐든 총선까지는 갈 텐데 그 과정에서 당대당으로 갈 거냐, 개별적으로 흡수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합해지려면은 집안이 조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 민주평화당은 지금 네 코가 석자예요. 예. 민주평화당이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기초의원, 전북 전주에서 당선자를 내긴 했지만 사실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주목 대상이 된 것은 정의당입니다. 예. 여영국 후보가 단일화도 했지만 단일화라는 게 사실 단일 경선에서 승리한 것이거든요. 두 번의 승리를 한 거죠. 자유한국당에도 승리하고 지역구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에도 승리했어요. 상당히 이게 신날 수밖에 없거든요. 정의당은 또 하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또 주도하고 있죠. 예. 그런데 민주평화당에 보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네 코가 석자인 겁니다. 하나는
이 의원들마저도 의견 일치가 안 됩니다. 예. 아, 이거 내년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바른미래당과 합해볼까? 그러니까 누구랑 합종 연행해야 될지도 결정이 안 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역학관계를 보면 교섭단체가 되면 누가 더 유리합니까? 정의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일반인들이 많거든요. 예.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정의당이 계속해서 이 강한 또 동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민주평화당은 보면 지역구 의석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호남 같은 경우. 그렇죠. 예. 뜰뜰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상 합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의당이 한 석만 더 당선돼서 오면은 자연스럽게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것 같았는데 민주평화당의 속내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네, 두 분 다 원내 교섭단체 재구성 어려울 거라고 보고 계시고 바른미래당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에게 재신임이나 퇴진 요구를 최고위원 3명이 하고 있어요. 근데 손학규 대표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그 낙마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정치 생명에 굉장히 이제는 끝이라고 예.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계속 버텨가지고 사실 총선 때 뭔가 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번 기회를 더 보는 이런 개인 전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버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문제는 다른 의원들이 소탐대실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흔드는데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손 대표가 지분이 없는 약간 CEO의 개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 두 세력에서 바른당계와 국민의당계 여기에서 약간 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 지분이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이걸 끌어나가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정당이 한국 사회에서 또 그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그 시스템에서 네. 그 자기 표밭이 없다라고 하는 건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원심력이 강하게 양땅에서 예. 영호남의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할 때 그것을 하나로 묶기에는 손 대표의 기반이나 예. 아니면 리더십에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마지막 질문 짧게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 원래 히어로들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듯이 네. 이 당을 만든 두 분, 유승민, 안철수. 이 두 분이 지금 와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히어로는 저는 아닙니다.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당이 사실상 해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 대표로서는 이 손다방 아메리카노가 더 많이 팔렸어야 되는 거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유승민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등장하는 순간 손 대표의 위상은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도 정당의 간판 정책은 아니거든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다면 좋았을 텐데 시간은 남아있으나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